안녕하세요. 이번 1433회 제작한 홍석준 PD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박사방, N번방에 이은 그 또 다른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고요. 특이점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인 234명이 발생한 국내 최대 규모의 성착취 범죄고요. 2020년 5월부터 그 검거되는 올해 1월까지 약 4년 8개월간 이어진 범죄였습니다.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미성년자였고요. 범죄 수법은 SNS를 통해 접근해서 약점을 잡고 이를 협박해서 이제 자신의 말을 듣게 만드는 전형적인 방식을 취했고요. 실제로 가학적인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그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게 하는 등 일상을 통제하는 그런 범죄까지 저질렀던 부분이 좀 특징이었습니다. 온라인 성착취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직접 대면해서 성폭행을 저지르기도 하는 범죄까지 저지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범죄의 그 악랄한 정도임을 판단해서 올해 처음으로 이제 신상 공개된 사건이었고, 그 신상 공개 결과 33살의 김노관이라는 사람으로 밝혀졌습니다. 취재를 시작하신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이 보도를 처음 접했을 때 저조차도 약간 익숙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박사방, N번방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 이후에도 뭐 서울대 N번방, 뭐 L번방 뭐 이런 것들이 잊혀질만 할 때쯤마다 계속 나왔잖아요. 아, 또 그냥 이런 건가 보다, 제2의 박사방 이런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거나 남성 피해자도 있었다거나 범죄 패턴은 좀 달랐고, 가장 유의미하다고 봤던 점은 국내 최초로 텔레그램의 협조를 받아서 범인을 검거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좀 취재를 해보자라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목사방에서 피해자들을 끌어들였던 방법이 정확히 어떻게 될까요? 크게 한 3가지로 나눠질 것 같은데요. 일단은 남성 피해자들은 주로 지인 능욕방이나 혹은 이제 딥페이크를 통해서 자신의 지인들을 좀 성적으로 능욕하고 희롱하려는 의도를 갖고 좀 접근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거를 해줄 것처럼 이제 유인해서 이 대화 내용을 캡처한 다음에 너 이렇게 하려고 했던 행동들을 너의 주변 지인들한테 알리겠다 라고 이제 역으로 협박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해자가 이제 피해자가 된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당신이 이제 사진이 딥페이크 돼서 유포되고 있다,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접근을 한 다음에 가해자에 대한 신상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피해자가 여기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딥페이크된 사진이나 영상들을 너의 주변 가족,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이제 또 역으로 협박을 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이제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SNS에 자신의 어떤 지극히 사적인 사진들을 좀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신상을 알아내서 이거를 너의 지인들이 이런 사진이나 영상들 올리는 거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해서 또 자신들의 말을 듣게 만드는 방식을 취했었죠. 그 N번방 사건 때나 그럴 때는 막 공무원들이 그 무리 안에 포함되어 있고 이래가지고 신상을 파악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그런 건 없었고 SNS를 막 뒤지면서 이렇게 신상을 파악했던 건가요? 우리가 텔레그램을 안 쓰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텔레그램이 어떻게 가입하고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런 점을 악용을 했습니다. 인스타나 이제 뭐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거를 통해서 텔레그램을 깔아라 라고 유도를 한 뒤에 처음에 가입을 하게 되고 이제 대화를 걸어보게 되면은 모르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번호를 모르는 사람. 그러면은 그 버튼 중에 이제 연락처 추가하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거를 클릭하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클릭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내 번호를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그대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낸 다음에, 이 연락처만 있으면 사실은 대부분의 뭐 SNS 같은 것들은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것들, 그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하면은 카카오톡도 이제 알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피해자들이 대부분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할 때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에 자기의 교복 사진을 올리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 교복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름, 그 다음에 나아가서 학교, 이런 것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그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것들 보면 우리가 내 친구가 누군지를 공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따로 비공개를 설정해놓지 않으면 그 친구들에게 유포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취했습니다. 이제 딥페이크 된 사진들로 협박을 했던 거잖아요. 내가 이제 찍었거나 하지 않은 그냥 가짜 사진들이 공유되는 걸로도 많이 협박이 됐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심적으로 이용을 당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건가요? 그렇죠. 이게 어떤 피해자들은 뭐 내가 찍은 거 아닌데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뭐야 이러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어떤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내가 찍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합성된 거 자체가
너무 싫은 거죠. 사실 싫잖아요. 비록 합성됐지만 내 부모님, 내 형제 자매, 그리고 내 친구들에게 무분별하게 유포돼서 그 친구들이 나에게 연락이 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스트레스이자 고통인 거죠. 이제 목사방에서는 금전적인 거래나 이동이 없어서 초기에 수사가 많이 난항을 겪었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거래가 있거나 하진 않았나요? 실제로 금전적인 그 거래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요. 그게 이제 박사방이나 엠번방처럼 그 금액을 주된 목적으로 보기에는 금액대가 한 뭐 100만 원, 뭐 200만 원 이 정도였기 때문에 이걸 목적으로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제 금액대가 낮았던 거였죠. 이제 목사방에서 10개의 내용들을 많이 보내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졸업을 시켜주겠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들에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명 졸업을 한 피해자들도 있었나요? 그 부분까지는 확인은 못했는데 저희가 만난 피해자, 조금 심한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보여주신 대화 내용을 보면은 그 실제 졸업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자필로 썼다는 편지들을 이제 공개를 해요. 이게 이제 진짜 피해자들이 쓴 건지 목사가 쓴 건지는 알 수는 없죠. 근데 피해 내용을 보면은 오프라인에서 그런 성폭행을 저지른 게 1회에 그치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 있었고, 그리고 제3의 남자가 나갈 것처럼 얘기하고 자기가 나갔단 말이죠. 그러면은 거기 방송에 나왔던 것처럼 점수를 몇 점 이상을 획득하면 졸업을 시켜주겠다 였잖아요. 근데 그 점수를 채점하는 것도, 점수를 매기는 것도 자기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은 그거를 충분히 갖고 농락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정황들이나 그 과거에 해왔던 행태들을 봤을 때 졸업을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희망 고문을 했지만 실제로는 졸업을 시켜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 김노관을 신원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되게 자세하게 방송에 나가잖아요. 그 내용에 관련해서 또 비하인드가 있었는지 또 궁금하고요. 이런 내용이 방송을 통해서 공개가 돼도 괜찮은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을 좀 걱정하고 사전에 경찰이랑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방송에 나간 거는 목사 김노관을 추적했던 것의 극히 일부였던 부분이에요. 사실은 저희가 방송에 다루지 않았던 첨단 수사 기법들이 훨씬 더 많이 동원이 됐었고요. 방송에 이제 음식 사진이 나왔었다고 했잖아요. 그 음식 사진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치킨 같은 게 있으면은 포장 방식이나 이 사이드가 어떤 게 나오는지가 그걸로 이제 한번 특정이 되고, 거기에 이제 뭐 본사에 문의를 하면은 아, 이런 포장 방식은 어떤 지점만이 해요라는 게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추적했을 때 이제 음식 사진이 용의자가 올린 것으로 추정을 하고 쫓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피해자가 올린 거를 도용했던 거였고, 이런 거랑 비슷하게 이제 방송에 안 나왔던 그 일화 중에 하나는 김노관이 텔레그램 그 공지방에 자기가 일상을 올려요. 그냥 친구처럼. 그 중에 이제 한 돌담에서 밤에 산책한 사진이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돌담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한 거죠. 이게 어느 지역의 돌담인지 조경업체나 이런 업체를 다 수소문을 해가지고 지방의 한 수변 공원이라는 것까지 특정을 했었고, 그것조차 이제 피해자가 찍어서 보고한 사진을 도용했던 걸로 확인이 됐었고, 수사 초반에는 그런 식으로 좀 좁혀가는 과정에서 우여곡절들이 조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도 이제 그 알려지지 않았던 피해자들을 알게 됐고, 그런 피해자들이 쌓이고 쌓여서 데이터들이 많아졌던 거죠.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이 알려져서 뭐 범죄자들이 알게 되면 어떡하냐라는 걱정을 많이 하시기도 할 텐데, 뭐 그런 거랑은 상관없이 경찰은 또 경찰 나름대로의 수사 기법이 있고 그거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텔레그램이 최초로 이제 협조를 해준 건데, 이번에 협조를 하게 됐던 좀 배경 같은 것도 있을까요? 경찰에서도 이런 것들이 쌓여가다 보니까 텔레그램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더 이상 이제 놔둘 수 없다. 그러다가 해외 사례를 좀 참고했다고 하세요. 처음에는 브라질에서 범정부적으로 텔레그램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텔레그램 쪽에서 좀 협조를 했던 사례를 참고했다고 하셨고요. 경찰청에서도 텔레그램에 대한 규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동시에 텔레그램의 창업자인 파벨 두로프라는 사람을 이제 조사하겠다라고 이제 그 국가수사본부장 명의로 이제 그 발표를 하게 됐고요. 그게 이제 작년 9월 2일이었는데 그 발표가 나가고 난 그날 저녁에 텔레그램으로부터 이제 회신이 처음 왔다고 하더라고요. 협조할 용의가 있다. 처음부터 막 전격적으로 협조하진 않았고요. 그 정보를 제공하는 거를 좀 거부하다가 계속 경찰 측에서 강도 높게 이런 의지를 피력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진짜 그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텔레그램이 지금까지는 사용자들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그런 게 굉장히 컸잖아요. 뭐 강도 높은 조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말로 갑자기 협조를 해줬다는 게 살짝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그 우리가 아까 9월 2일 날 이제 발표했다고 했잖아요. 그 한 몇 주 전일 거예요. 아마 8월 달에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루프가 아동 성착취 방조 혐의로 이제 구속이 돼요. 체포가 돼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텔레그램의 기조가 그때부터 이제 급격하게 좀 바뀐 걸로 이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텔레그램도 결국에는 이제 기업이잖아요. 기업의 목적은 이제 영리를 추구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 각 국에서 이런 텔레그램이 범죄 온상이 되고 협조를 하지 않으면은 그 텔레그램이라는 기업이 그 우리나라에서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하게 이제 규제를 준비한다라는 거를 이제 준비를 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김노관 얘기로 돌아와서요. 김노관의 범행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대 규모 사건으로 불릴 만큼 규모가 큰데 김노관을 도와주었던 조력자가 없었는지도 궁금해요. 그 경찰 발표를 보면은 김노관 외에도 구속된 조직원이 13명이 있다고 이제 발표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역할은 이제 다른 피해자를 더 포섭해오고 피해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던 거지, 김노관 본인이랑 어떤 긴밀한 내용을 주고받으면서 범행을 계획하고 기획하고 뭔가 발전시키고 이런 데까지 참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김노관은 통제하고 거기서 이제 만족을 얻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 권한을 다른 사람이랑 나눠버리면 그 통제감이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원들 간의 정보 교류를 최소화하고 모든 자료는 다 자기를 통해서만 올라올 수 있게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13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해자이기도 하지만 피해자인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의 처벌이 어떻게 될지 그게 이제 아마 구분이 될 거예요. 지인 능욕을 의뢰했다가 이제 약점이 잡혀가지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뭐 그 메시지 전달 정도 했던 그 수동적인 가담자가 있을 거고, 적극적으로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피해자를 더 포섭하고 피해자들의 성착취를 강요하고 가담의 정도가 조금 더 심한 적극적인 가담자가 있을 텐데, 아마 그 가담 정도를 분석을 해서 아마 차별적으로 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박사방 조주빈의 경우에는 이제 42년형이 최종 나왔고, 물론 이제 그 뒤에 미성년자 성폭행이 추가로 알려져서 47년이 확정이 되긴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온라인 성착취 범죄에 대한 법이 개정되기 전이었거든요. 일명 N번방 방지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조주빈 이후에 제정됐기 때문에 그때의 이제 법에 개정된 법의 적용을 김노관 아마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주빈이 받았던 42년보다 결코 적지는 않을 거다. 라고 이제 그 법률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텔레그램 말고도 이제 이런 익명성을 보장하는 범죄 혐의점이 있는 그런 SNS도 있었나요? 텔레그램보다 더 강력한 보안성으로 알려진 게 시그널이거든요. 거기가 이제 아직까지 텔레그램만큼 대중화되진 않아서 그냥 일부 사람들만 쓰고 있는데, 이제 당연히 텔레그램의 이제 보안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면은 이제 풍선 효과처럼 다른 더 보안성이 높은 플랫폼을 찾아가겠죠. 그래서 그 방송을 통해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텔레그램이 무너졌다고 한 것처럼 이게 한 사례인 거죠. 무너지지 않을 성일 것처럼 보였던 텔레그램이 무너졌던 것처럼 시그널이든 앞으로 뭐가 됐든 전 세계적으로 이게 온라인 성범죄, 특히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한다, 무조건 협조를 한다라는 게 그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원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에서도 그 저희가 만났던 국토안보수사국 관계자도 그 어떤 플랫폼이든 협조가 가능하다. 더 이상 이제 범죄자들에게 안전지대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고요. As criminals evolve, they think they have online anonymity by use of VPNs, the dark web, and cryptocurrency. However, they always leave a digital trail. HSI works with Korean police and helps identify and track down cyber criminals under U.S. jurisdiction, regardless of the platform they use. 그러면 이렇게 목사방 사건처럼 이런 식으로 딥페이크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들을 본인이 실제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게 좋을지 또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알리는 게 답인데요, 주변에. 그게 근데 이번에 피해자들 인터뷰를 해보면서 느낀 거지만, 저희는 뭐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게 당연하다고 알고 있지만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약점을 잡혀서 주변에 협박에 응할 수밖에 없는 거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고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어떤 요구를 들어주게 되고, 그러면은 그 요구를 이행하는 순간 그게 또 더 큰 약점이 되거든요. 범죄자들은 희망 고문을 하거든요, 피해자들을. 이것만 하면은 나가게 해줄게, 이것만 하면 다 지워줄게. 근데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범죄자들도 이것만 하면 지워주는 경우는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이런 연락을 받았을 때
설사 이거를 내가 진짜 좀 약점인 부분이라 하더라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은 내가 정말 원하지 않고 이런 특수한 상황인 경우에는 가족이나 지인들한테 알리지 않고 은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용기를 내셔서 신고를 하시는 게 유일한 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그 방송에 나왔던 박재방 운영자랑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하고 나서 클릭했네 2번. 클릭했어요? 우버에서 빨리 아이폰으로 들어왔네. 바로 다음 날에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전화를 모르는 번 헤드폰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갑자기 이제 제 이름 홍석준 씨 맞으시죠? 라고 얘기를 하더니 뭐 전에 불법 사이트 같은 데 방문한 적 있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그냥 없어요 하고 잘못 거셨습니다 하고 끊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2021년도 여기 그알 처음 왔을 때 그 두 번째로 방송을 했던 게 청소년 도박 사건을 다뤘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불법 사이트에 실제로 제 이름으로 가입을 하고 5만 원 충전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지금 계속 아직까지도 문자 메시지가 오는데 그래서 거기서 뭔가 샜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때 제가 가입했을 때 연락처는 제 취재폰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전화 온 건 제 개인 번호로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약간 섬찟하더라고요.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지? 물론 이게 그냥 박재방 운영자랑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런 전화를 받으니까 방송을 준비하고 이런 거에 나름 이제 준비가 돼 있는 저조차도 약간 순간적으로 멈칫하더라고요. 회사 도착해가지고 바로 제가 그 번호로 전화를 해봤거든요. 그 카메라 해가지고 찍으려고. 근데 바로 이제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때 경험을 통해서 아 이게 진짜 일반 사람들이라면 이런 전화를 받았을 때 내 신상을 미리 다 알고 있고 내 연락처, 내 학교 내 정보를 알고 있고 이렇게 접근을 해오면은 이게 되게 공포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가장 우려됐던 점이 이제 그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였는데요. 많은 이제 댓글이나 방송이나 그 언론 보도가 됐을 때 댓글들을 보면은 반응들이 비슷해요. 피해자들이 진짜 뭐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피해자들이 뭐 캥기는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게 분명히 2차 가해가 되는 부분들이고 피해자들한테는. 그래서 저는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이제 꼭 이제 피해자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누구라도 벼랑간에 이런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싶었어요. 앞으로 이런 범죄가 안타깝지만 없어지진 않을 것 같고 더 발전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텔레그램이 무너지면 시그널이나 또 다른 보안 매체로 옮겨가서 범죄가 이어질 거고,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가해자들은 언젠간 잡힌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국에는 꼬리가 밟히고 잡힌다 라는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었습니다.